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에서 컴백 랠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밤 사이에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강력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1.3%, S&P 500 지수가 2%, 나스닥 지수는 2.7%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연중 저점을 찍고 현재 3거래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날은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강력한 긴축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베어마켓 랠리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 이런 것은 어느 누구도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3%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또 한 가지 그동안 시장을 짓눌러 왔었던 달러 강세가 다소 완화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다소 희망적인 그런 마음을 좀 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잠시 후에 그 애프터마켓에서도 정리해드리겠지만 S&P 500 지수가 19% 이상 하락하고 약세장을 간신히 모면했을 때에는 향후 1년 동안 좋은 증시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도 참 좋은 희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은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를 보였었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랬다면 마감 분위기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린 앵커입니다. 현지 시간 5월 17일 화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저가 매수세 또 양호한 경제 지표에 힘입어서 시원한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특히나 그간 많이 떨어졌던 기술주, 은행주 그리고 항공주 등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양상이었고요. 다우지수가 1.3% 상승,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둘 다 2%대의 반등이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12,000포인트 선 회복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간발의 차로 재경신은 못하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심장을 움직였던 재료들 하나씩 리뷰해 보시죠. 첫 번째로 그동안 시장이 많이 우려했던 미국의 소비 둔화,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사인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소비는 미국 경제의 70% 비중을 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의 척도로 여겨지는데요. 오늘 발표된 4월 소매 판매였습니다. 전월 대비 0.9% 증가로 나타나면서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대비로는 무려 8.2%나 폭증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3월 소매 판매 역시도 기존의 0.5% 증가에서 1.4%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LPL 파이낸셜 측에서는 오늘 발표된 4월 이 수치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잘 견뎌주고 있구나, 소비를 잘 해주고 있구나, 이 부분이 증명됐다라고 평가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투심을 받쳐주는 긍정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고 대기를 하는 이슈였는데요. 내용은 이전부터 파월 의장이 강조했던 내용과 크게 다름이 없었습니다. 일단 요지는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우리는 주저하지 않겠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다라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근거가 있기까지는, 그 신호가 보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긴축 쪽으로 가져갈 거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데 약간의 고통을 수반할 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실업률이 60여 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이 실업률을 조금은 희생시켜야지 연준의 장기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 물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포인트가 시장을 놀래킬 여지가 조금은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가 이뤄진 직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분을 비교적 크게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잠깐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다가 이내 더 큰 상승으로 이 장중 신고가를 재경신하는 흐름 나타나는 하루였습니다. 자, 이런 재료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1% 가까이 하락한 필수 소비재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양호한 표정을 지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나 빅테크 3대장 섹터 동반으로 2%의 강세를 기록했고요. 기술주는 특히나 3% 급 반등 시도를 해줬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주와 소재 그리고 산업 섹터까지 모두 2%의 상승으로 지수 상승을 견조하게 받쳐주는 양상 나타났습니다.
종목별로 봤을 때에는 우선 빅테크주들의 반등세가 눈에 띄는 하루죠. 테슬라와 아마존 각각 5%와 4%의 반등이고요. 반도체 테마 내부적으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5%, 퀄컴과 AMD 역시도 강세 흐름을 시연해줬습니다. AMD의 경우에는 무려 8%나 급등을 해줬는데 파이퍼 샌들러 투자 의견 상향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더 강하게 살아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빅테크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모두 봤을 때 지난 며칠간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었죠.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쭉 들고 있는 분들께는 오늘의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체감되기는 어려운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금융섹터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강했습니다만 시티그룹의 급 반등세가 특히나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오늘 공개된 SEC 자료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시티그룹의 주식 30억 달러어치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에 시티그룹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하루였고요. 사실 지난 12개월간 금융섹터 내에서도 특히나 저조한 퍼포먼스를 그려왔던 시티그룹입니다. 이 금융섹터 추종하는 ETF가 한 10% 정도 하락할 때 시티그룹의 주가는 40%가량 빠진 바가 있었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아쉬움을 조금 해소시켜주는 흐름 나타났습니다. 자, 그 밖에도 파라마운트 글로벌, 엘리 파이낸셜, 워렌 버핏의 픽 종목으로 거론이 되면서 오늘 동반으로 상승세를 시연해줬습니다. 여행주 흐름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위치해 있는 항공주들 전반적으로 큰 폭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여행 수요가 개선되면서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이 소식에 7% 이상 강하게 뛰어 올랐고요.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에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6%의 동반 오름세 포착이 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요 위에 위치해 있는 각종 여행 관련주들, 카니발,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등과 같은 크루즈 관련주들이 5%대의 급등세를 연출해줬습니다. 자, 반면에 아쉬웠던 쪽이 아주 확연하게 구분되는 하루죠. 월마트가 큰 폭의 급락세를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매물이 크게 출회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따른 타격이 크게 느껴지는 어닝 리포트였다. 이렇게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어닝 미스를 발표했고요. 매출 전망은 상향시킨 한편 이익에 대한 전망치는 기존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망감으로 11% 넘는 급락세를 오늘 기록했습니다. 자, 반대로 오늘 똑같이 실적을 발표했던 리테일 기업 홈디포는 분위기가 전혀 상반되는 흐름이었습니다. 기대 이상의 분기 실적이었고 거기다가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시켜줬습니다. 이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소비자들을 잘 붙잡아뒀음이 증명되는 실적 발표였고요. 제프리스 측에서는 집안 리모델링 트렌드에 따라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줬고 그 수혜를 단단히 받아갔다. 이런 평가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홈디포의 주가 그러면서 1.7%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리테일 기업들 두 가지 종목 명확하게 엇갈리는 분위기를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에 전해졌던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상품 선물 시장 움직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 유가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오늘 변동성을 조금 나타내고 있는데요. 베네수엘라 측에서 원유가 다시 수출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현재는 다시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0.7% 떨어지면서 현재 11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가격은 오늘장에서 거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금리가 뛰어오르자 상대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반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현금이 왕이다. Cash is King이라는 키워드를 선택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투자가 잘 될 때는 캐시 is 트래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캐시 is king, 그러니까 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오히려 시장 하락에서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현금 보유량이 20년 만에 최대였다. 그 배분하는 그 비중이 20년 만에 최대였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날 공개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펀드 매니저 조사였는데요. 여기에 따르면요. 펀드 매니저들의 현금 비중이 6.1%로 지난 2001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달에 5.5%보다도 현금 비중이 더욱더 포트폴리오 내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는데요. 그 스태그 공포에 대한 그 응답을 한 비율이 66%에서 77%까지 이번 5월 조사에서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08년 8월 이후에 최고의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을 펀드 매니저들이 나타내고 있다라고 했고요. 이 밖에 이 조사 내용에서 좀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이번 사이클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이 7.9회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 조사 때 7.4회보다도 더욱더 가파른 금리 인상 노선을 매니저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지난 2020년 5월 이후에 주식 포지션이 최악이었고 그리고 가장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보다도 통화정책 관련 리스크가 최대 리스크라고 또 글로벌 매니저들은 지적을 하고 있었고요. 배드풋,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너무나도 흔들려서 연준이 좀 나설 만한 그런 지수 지점으로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3,529 전 조사에 비해서 12%나 더 낮은 그런 레벨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ost Crowded Trade, 그러니까 가장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는 원유와 원자재에 대한 매수 포지션 28% 응답 비율이 나왔습니다. 뭐 약간 시차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금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는 그만큼 투자를 안 했다는 얘기니까요. 네. 그만큼 시장에서 많이 발을 뺐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지 펀드 매니저들의 인플레이션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보면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그 최대고 그리고 경기 전망은 최악 수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가파른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는지도 시장을 향후에 좀 전망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매니저들도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조금은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68%가 향후 몇 분기간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분위기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표를 보더라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은 좀 내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날의 뉴욕 연방은행의 또 이 발표에 따르더라도 제조업체들의 향후 1년 물가 상승률 전망이 6.5%, 그리고 서비스 업체들의 물가 상승률 전망이 6.1%였는데 그래도 전 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완화된 그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 이제 중장기 뭐 한 3에서 5년을 바라봤을 때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025년에 4%, 27년에 3%로 나왔습니다. 뉴욕 연은에서도 작년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그런 단기 인플레이션을 일단은 기업들이 점치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이 몇 년 후에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또 해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는 보유 비중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 조사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우리에게 좀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주저없이라는 키워드인데, 파월 의장이 지난밤 사이에 이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경하게 밝혔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는 이날 인플레이션 수준이 건전한 수준으로 회귀할 때까지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경한 매파적 기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언이 있은 직후에 시장은 상승 탄력을 크게 줄이기도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내 시장은 상승 탄력을 확대하더니 강력한 반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죠. 과연 연준이 경기 훼손 없이 인플레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이에 대한 그 파월 의장의 설명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완전 고용 수준의 낮은 실업률과 또 임금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망가뜨리지 않고 인플레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파월 의장의 얘기는 아니고요. 크레딧 스위스에서 S&P 500 지수가 가까스로 약세장을 피하면 그 뒤에는 강력한 반등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역사적 통계를 내놨습니다. 1978년 이래 S&P 500 지수가 19% 넘게 하락했지만 가까스로 약세장은 피한 경우가 총 5번이 있었는데 이 5번 모두 향후 1년 뒤를 보니까 강력한 반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약 13% 정도 주가가 상승했고요. 그중에 3번은 30% 넘는 강력한 반등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물론 5번 가운데 3번은 연준이 완화적 기조로 돌아서면서 강력한 반등을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약세장 직전에 바닥을 치고 돌아선 연준의 트리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는 물론 통화 완화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약세장을 피한 이후에는 증시에도 과거 긍정적이었다는 것만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파월의 이 강력한 긴축 기조를 재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력한 반등을 보인 이유가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시장이 긴축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떨어진 걸까요? 다시 한번 시장의 민감도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7월까지는 50bp씩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점을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했다. 연준과 시장의 좀 눈높이가 다시 한번 좀 맞춰지는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까지 미국 증시가 S&P 500 지수 기준으로 6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과도한 비관론이 퍼져 있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이제 반등에 굉장히 강한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다만 과거에 이제 약세장을 가까스로 피하고 반등을 한 계기의 대부분이 통화 완화였다. 이 부분이 현재 좀 대비하기에는 좀 위험이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은 그 페드 푸시라는 거는 시장 전체뿐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경기 침체의 성장주를 사야 할 이유도 됐었습니다. 왜냐면은 침체가 오면은 연준이 도와줄 것이고 통화 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할인율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를 사야 한다. 근데 이날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니저 조사에서도 페드 풋에 대한 레벨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3,529, 그러니까 지금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에도 이날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 주가가 더 떨어져야지 페드 풋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조만간 시장을 구출하러 연준이 나설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과거와 대비를 해봤을 때 좀 위험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통화 완화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만약에 이런 시장에 어떤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야 할 종목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 점은 좀 챙기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N번째 부활이라는 키워드인데 항공기 사고 사진도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보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인터넷상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좀 부진한 선수도 그렇고요. 하도 안 될 때 가까스로 이제 좀 잘하면은 몇 번째 부활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잉의 주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부활의 날갯짓을 하는 그런 기미를 좀 보여줬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추락 사고의 원인과 관련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요, 지난 3월에 추락했던 중국 동방항공의 여객기 사고 원인이 조종사 고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랙박스 데이터에 따르면요, 통제 장치가 제어한 대로 움직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직 낙하의 원인이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 역시도 추락 여객기의 기계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통신 이상 등을 발견을 못한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은 보잉의 737-800 기종이고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잉의 주가가 이날 6%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 조종사의 문제였다면 정말 보잉에게는 다시 한번 부활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여행 업황이 이렇게 강하다고 하는데도 보잉의 주가는 많이 지지부진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정말 반전이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최근 보잉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실 최근까지도 보잉의 그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경영진 같은 경우에도
공급망 차질 때문에 737 맥스의 생산이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난 5월 12일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보잉 주가가 또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사고가 과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것은 충분히 좀 호재라고 좀 받아들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날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이 묻혔어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목표 주가를 180에서 150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예상치 못한 단기 악재가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삼은 것이 737 맥스 항공기의 인도가 계속해서 좀 지연되고 있는 점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라이언에어가 우리가 너무 늦게 받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한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남방항공 같은 경우에는 100대 정도 그 주문을 취소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집계를 하기로는 3년 이상 인도를 대기하고 있는 737 맥스 항공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항공기는 만약에 인도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메인터넌스를 굉장히 좀 뭐 빡세게 받아야 한다. 그리고 기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이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실적에 직결이 되는 이런 737 맥스와 관련한 악재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날은 다른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묻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를 또 계기로 해서 앞으로 네. 주가가 오를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좋은 모멘텀은 나왔습니다. 좋은 뉴스 모멘텀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긴 했지만 실제로 737 맥스가 잘 팔려야지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테니까 그 737 맥스의 그 흐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키워드 한번 볼게요.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좋은 기업은 쌀 때 사야. 이게 투자 구루들이 많이 하는 말이긴 한데 좋은 기업인 건 아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게 싼 건지 안 싼 건지. 싸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들죠. 맞아요. 구분하기도 되게 힘들고 판단하기도 힘들고. 자, 이런 가운데 파이퍼 샌들러가 AMD에 대해서 좋은 기업이 싸졌다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높였습니다.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98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사실 이 투자 의견 그 조정과 함께 이날 AMD의 주가가 크게 올랐거든요. 만약에 오늘의 상승분을 제외하자면 거의 한 50%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MD의 핵심 사업이 견조하다는 것에 주목을 했는데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바로 리오프닝과 함께 PC 사업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파이퍼 샌들러는 이 주장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PC 시장의 약세는 대부분 저 끝단에 있는 소비자들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드 유저죠. 자, 이에 따라서 AMD는 딱 알맞은 때에 엔드 유저, 소비자보다는 아무래도 상업용 시장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 PC 시장의 주도권을 빠르게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AMD는 이제 6월 초에 인베스터 데이도 앞두고 있는데 파이퍼 샌들러는 인베스터 데이가 주가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습니다. 사실 AMD는 지난번 실적 발표 당시에도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실적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죠. 자, 과연 AMD에 대한 월가의 의견 어떨까요? 지금 IT 하드웨어의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그런 우려는 현실입니다. 뭐 PC를 필두로 해서 IT 세트 전반에 대해서 수요가 이제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기미도 실제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체들도 덩달아서 좀 피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좀 부진한 흐름인데 최근에도 AMD의 중립 의견을 내고 있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4개월째 PC 출하량 지표가 기대 이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상황은 동일하죠. 근데 기업별로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사 내용에서도 로우엔드 시장, 그러니까 이 좀 저가형에 좀 치우친 그런 시장에서의 PC 수요 둔화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하이엔드 제품보다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칩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 방어가 좀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AMD 주식이 과연 싸졌냐 이 부분을 찾아보기에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올해 포워드 PER이 23배 정도 그리고 내년이 20.5배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기존의 30%대에서
60%로 올렸죠. 매출이 60% 늘어나는 기업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예전에 이제 맥도날드 같은 기업이 이 정도 밸류에이션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자신이 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관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 기술주 리스트에 페이팔과 메타, 세일즈포스 등과 함께 AMD도 편입을 했거든요. 이런 의견도 같이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